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팀에서 동료 지원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승준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22살부터 29살까지 8년 정도 했었고, 현재는 단도박을 4년 8개월째 유지 중인 회복자입니다. 손실 금액은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고, 주도박은 스포츠 토토랑 그래프 게임이었습니다. 22살 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했었는데, 이제 남자 동기들은 다 군대를 갔었고 여자 동기들은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한창 하고 있어서 이제 후배들하고 함께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뭐 흡연을 하지 않았지만 흡연장에서 좀 어울리려고 좀 그 무리에 속하려고 노력했었고, 이제 그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대화들이 보통 이제 제가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축구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박 이야기가 섞여 있었는데, 불법 도박 이야기구나라는 거는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뭐 처음에는 별 감흥이 사실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불법이기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무리 중에 복학생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저한테 다가와서 "너 스포츠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추천을 해주면 서로 10,000원씩 포인트를 주니까 그 공짜 포인트를 한번 시작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한번 가입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 3년 정도는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소액으로 이제 도박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대박 경험이라고 하죠. 그 대박 경험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10,000원으로 10개의 경기를 이제 새벽에 스포츠 경기를 분석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이제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잠이 들다 보니까 어떤 경기에 뭐 얼마를 걸었는지 잘 모르고 이제 잠이 들고 학교에 갔었는데, 이제 문득 일어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아, 전날 나 베팅 했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부랴부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10경기 중에 9경기가 맞아 있었고, 이제 한 경기만 더 맞추면 10,000원 베팅 금액이 이제 150만 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한 3년 정도는 제일 많이 땄던 금액이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 금액이 150만 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직도 그날 마지막 경기가 어떤 경기였는지 그 시간과 그때 그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한 달 아르바이트 비용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150만 원이면 3달이라는 어떤 아르바이트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돈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 150만 원을 한번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15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감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었고,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이제 도박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 이제 그때 선택했던 게 핸드폰 소액 결제를 뭐 현금화 한다든지, 그 인터넷에 이제 돈 빌리는 방법 이렇게 치니까 이제 그때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출을 이제 비대면 대출 대학생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대출을 받았던 게 좀 그 시발점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대출을 딱 시작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나는 도박 중독자라는 것까지 인정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을 돈을 받아서 이제 빚을 갚아야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PC방 가서 노는 거, 뭐 옷을 산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빚을 갚는 데는 전혀 돈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도박을 해서 또 돈을 잃게 되면 또다시 뭔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하면서 이제 그때 좀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창 도박을 할 때가 이제 20대의 어떤 중요한 과업을 좀 이룰 때였는데, 뭐 학업이라던가 아니면 남들은 뭐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도박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사실 학업에도 크게 집중하지 못했고 뭐 취업 준비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도박을 한창 시작할 때쯤에 이제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었는데, 도박 한 2년, 3년 차쯤에 이제 다시 피부암 흑색종이라는 그 병에 이제 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흑색종 피부암이 이제 발바닥에 있어가지고 뭐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동생이랑 저랑 대학교 휴학을 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간병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엄마가 아프신 와중에도 이제 도박으로 계속 대출을 하거나 이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도박 자금을 마련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대출도 맡기고 휴대폰 소액결제도 안 되고 친구들한테도 더 이상 거짓말해서 돈을 못 빌릴 때 이제 엄마가 주무실 때 옆에 이제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이제 카드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빼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마 돈을 계속해서 몰래 빼서 쓰다가 이제 엄마가 20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창 슬퍼하고 장례식장에서 물론 슬퍼하고 했지만 엄마는 이제 저의 도박 문제를 모르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어떤 죄책감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불안감도 제 내면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서 그렇게 아파하더라도 도박이라는 그 무서운 병이 이제 옆에서 계속 제가 누워서도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도 이제 도박을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강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엄마 간병을 하루 못 하게 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엄마를 간병을 하루를 해야 되는 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진짜 오랜만에 거의 만나는 거였거든요. 서울에서 계속 치료를 하셔가지고 그 하루 간병을 하고 이제 서울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카톡 내용이 그 되게 장문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잠깐이나마라도 너랑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엄마는 사실 이제 너희랑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실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속으로는 제가 지금 도박 문제가 있고 너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엄마한테 이 이야기도 못하고 엄마는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들고 이제는 엄마는 벌써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진짜 도박하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집에 내려오는 그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카톡을 보면서 울면서 다짐을 분명히 했어요. 의지도 분명히 다졌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도박 앞에 그 무력감을 진짜 느꼈어요. 고인이 되고 이제 망자가 되시면 배우자가 남아있는 어떤 자산들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계좌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마 계좌에서 이제 이상하게 계속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그 이체 내역들을 보시고 이제 저를 의심하시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촉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이제 아빠는 회사에 계셨고 저는 이제 당시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카톡이 오셨어요.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씩 계속 뭔가 특정한 시간에 돈이 나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특성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항상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려는 성격이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도박을 했다라는 말을 사실 부모님께 하는 게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제 그때 제가 아빠 신용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박으로 이미 빚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판단이 안 되고 그냥 신용카드에 ATM기에 그냥 바로 가서 150만 원을 인출하고 이제 그때 3년 동안 이제 가출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나가서 지내면서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물류 공장에도 일하고 택배도 오래 일하고 뭐 스키장, 골프장에서도 일해보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경북 구미에서 이제 보일러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22년도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때도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주말을 평화롭게 잘 보내고 있었는데 그 도박 충동이라는 게 뭐 언제 온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 들어가서 도박하면 뭔가 딸 것 같은데? 라는 기분에 이제 도박을 그날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순식간에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가지고 있던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다 잃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친구들도 그렇고 오만대 진짜 돈을 다 빌렸어가지고 더 이상은 돈을 빌릴 데도 없었고 회사에도 이미 그 한 달 전에 가부를 받은 상태였어가지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도박을 해서 진짜 잃으면 안 되는 금액까지 잃어버리니까 그때 갑자기 더 이상은 이 행동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엄청 지쳤어요. 그냥 도박도 이제는 하기 싫고 더 이상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때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냥 안 해야겠다. 그냥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도박으로 돈을 다 잃은 날이 월요일이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냥 회사를 안 갔어요. 무단으로. 회사에서 전화도 그냥 전화 안 받고 그때가 22년 3월이었는데 그 해 22년 12월까지 그냥 원룸에서 그냥 가만히 생활했어요. 그때 원룸비도 낼 돈이 없어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시라 하고 일도 안 나가고 이제 집에 있는 어떤 밥이랑 쌀로 조금 생활하다가 그 일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굶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수돗물 먹으면서 생활하고 진짜 나중에는 원룸에 이제 전기세도 안 밀려서 전기랑 가스가 다 끊겨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가 없어서 뭐 찾다 뭐 김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로 지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2년 12월 달이었는데 전기가 끊겨서 이제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정도 바로 앞까지도 안 보이는 거리였는데 원룸 앞에 이제 성당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성당에서 종이 땡땡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종을 친다라는 게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제가 그냥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점차 해제될 시기였어가지고 이제 패딩을 둘러쓰고 이제 구미역 인근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평범하게 살더라고요. 누군가는 이제 친구들이랑 뭐 PC방을 가고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고 회사 동료들이랑 뭐 회식하고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왜 나는 도박 때문에 지금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평범하게 못 사는 거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삶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된 돈으로 그 연탄을 사가지고 그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슈퍼에 가서 소주를 몰래 한 병 훔쳐가지고 이제 원샷을 하고 그 원룸 칸에서 이제 연탄불을 피워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만 사실 그 보던 어떤 방법이라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자살 시도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빚도 너무 많다라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내가 세상에 없어야만 남아있는 가족들도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눈을 감고 딱 기다리는데 옆에서는 그 연탄이 타는 소리만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핸드폰도 다 팔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을 감고 딱 기다리는데 제 체감상 한 20분 됐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뜨니까 진짜 이 앞에 연기가 너무 자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진짜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죽게 돼서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연탄불을 끄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가서 그 공중전화에 그냥 무작정 달려가서 아빠한테 3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기에 수화기가 가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시간을 모르니까 그때가 새벽 2시였다 하더라고요. 아빠도 눈치상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승준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3년 만에 사실은 아빠한테 처음으로 연락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지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 잘 지내냐라는 그 말이 저는 엄청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잘 못 지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아빠가
아빠 돈 그렇게 150만 원 가져가 놓고 잘 못 지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이제 그때서야 그럼 너 집에 와라 이래가지고 3년 만에 이제 그 가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본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3년 만에 돌아갔는데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몰골이 진짜 거의 노숙자급이었거든요. 머리도 한 이만큼 거의 길러 있었고 수염도 엄청나게 막 안 깎아가지고 그 완전 제 돌봄이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도박 중독 상담을 네이버에 치니까 이제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동생을 만나기 전에 여기 경남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 상담을 예약을 잡아놓고 진짜 도박을 끊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저 진짜 도박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담을 받고 진짜 도박을 한번 끊어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엄마 기일이 됐는데 그 집을 나간 중에도 엄마 묘에 한 번씩 몰래 갔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3년 만에 산부자가 이제 서니까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묘에 이제 비석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그 비석 뒤에 그 저희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빠부터 시작해서 제 이름, 동생 이렇게 돼 있는데 동생이 사실 3년 동안 형 집 나가 있는 동안 형 너무 미워서 이 이름 파자가라고 아빠한테 얘기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지금 3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회복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그거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자가 그 비석 앞에서 뭐 특별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고 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빠가 이제 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그 짐 사이에 뭔가 금붙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그 짐을 갖고 집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짐을 갖다 놓고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짐을 찾아보니까 아빠가 어딘가 가방에 넣어놨던 그 금붙이가 없어진 걸 알고 이제 저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짐만 옮겨놨을 뿐인데 그 의심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도박을 끊겠다고 이제 3년 만에 집에 들어와서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의심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빠한테 막 소리치면서 서로 막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동생한테도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나 진짜 이번에는 진짜 안 훔쳤다. 이번엔 진짜 내 아니다. 이랬더니 동생의 반응이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이 훔쳤으면 벌써 팔아서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왜 형이 안 도망가고 집에 있을까? 그게 나는 이상하다. 그래서 형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한 행동을 보고 동생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니까 어찌 보면 또 제 편을 들어준 거니까 또 그런 면들이 좀 그런 사건들 속에서 또 어떤 그 놀라움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인식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아빠한테 말을 좀 붙이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뭐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니면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그 가족관계 회복에 있어서 진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얘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면서 아빠도 이제 저한테 뭐 일하러 가면 카톡으로 뭐 화이팅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디를 나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한 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어디 나갈 때 뭐 운동하고 올게요 아니면 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별 말씀 없으세요. 그냥 믿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것 같고 일하고 나서도 뭐 월급 받고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고기를 사드리거나 뭐 어버이날 때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뭐 고맙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표현이 사실 많지는 않으신데 근데
그 와중에도 아빠랑 대화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되면서 나는 도박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 회복해서 도박 문제를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혹시나 작게나마라도 도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수업을 다 듣고 이제 회복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이제 22년 10월 달에 이제 경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 이제 그 회복자 인턴 자리가 나가지고, 그때 단도박 1년도 마침 딱 돼서 이제 자격도 돼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